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한국인들이 위장과 관련된 질환으로 병원을 찾을 때 특히 속쓰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속쓰림이 나타내는 질환도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위담한의원 권수현 원장과 함께 속쓰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리고 답답하고 때로는 쥐어짜는 위장질환. 같은 속쓰림이라도 다양한 질환이 원인이 된다는데요.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전혀 달라집니다. 구분이 필요한 속쓰림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위장 질환인 속쓰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네. 속쓰림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쓰리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보통 찰과상이나 화상 이런 거 입을 때 쓰리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러한 느낌이 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슴에서부터 아랫배까지 펼쳐지는 이런 느낌이 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속쓰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쓰림이 느껴졌을 때는 우리 소화기관 내부에 점막이 어떤 외부 인자에 의해서 손상을 받았을 때 느껴지는 증상을 속쓰림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흉통, 복통 이런 통증하고는 또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속쓰림의 부위나 원인이 다양한데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질환으로는 역류성 식도염, 네.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이런 것들을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속쓰림을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요. 네. 일반 의학적인 기본 원리로 따지자면은 위장 내부를 공격하는 이 공격 인자와 위장 내부를 방어하는 이 위장 내부 점막을 방어하는 방어 인자 사이에 균형이 깨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속쓰림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격 인자와 방어 인자의 균형,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격 인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의 점막을 공격하는 인자인데요. 일단 우리 몸에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인자와 우리가 섭생을 통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불필요한 인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소화를 함에 있어서 분비가 되는 위산, 소화효소 이런 것은 우리의 소화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공격 인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 위산은 우리가 소화를 하기에 용이하게 음식물을 변환시키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들어온 음식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소화효소는 우리가 펩신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육류 같은 단백질을 첫 번째로 분류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위산이나 소화효소, 위의 액은 결국은 실제적으로 우리 몸도 결국은 단백질이니까 닿게 되면 공격적인 역할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소화를 위해서 분비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네. 자, 그 외에 이제 불필요한 공격인자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멀리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데 생활에서 얻어지는 건데 먼저 맵고 짠 음식 이런 것들은 위의 점막을 공격하기 용이하고요. 가장 큰 또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흡연과 알코올이 있는데요. 네. 물건을 태웠을 때 항상 우리가 타르 같은 것이 발생을 하는데 이 담배 연기가 폐만 들어가다 생각하는데 결국 식도를 따라서 위를 자극을 하면은 위 내부에 있는 점막을 공격을 해서 위의 점막 손상을 가져오고요. 네. 특히 이 알코올은 이 위장 내부에 있는 이 점막과 같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점막 파괴의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술 먹고 나서 다음날 속이 쓰리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예, 아무래도 이런 알코올의 폐해가 큰 거고요. 기타 우리가 오랫동안 복용한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혈전용액제 이런 약들도 결국은 우리 뱃속에서 점막을 손상시키고 출혈성 위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만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균은 직접적인 위장 내부 벽을 파괴를 해서 위장의 속쓰림을 유발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어인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어인자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많이 했지만 위장 내부에 있는 점막을 보호하는 전반적으로 점막에 도포되어 있는 물질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을 뮤신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뮤신은 위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공격 인자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것은
몸의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영양결핍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방어막이 더 얇아지거나 그렇게 해서 속쓰림을 일으키는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방어인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위장에만 도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장 외에 다른 십이지장이나 식도 이런 쪽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공격인자가 닿았을 때 속쓰림 증상이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속쓰림을 유발하는 증상이 참 다양한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소화 효소나 자극이 너무 많아도 네. 아니면은 보호 물질이 너무 적어도 속쓰림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런 증상들에 따라서 속쓰림이 구분이 되나요? 네, 뭐 속쓰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과 뭐 여러 가지 부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분류가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알기 쉽고 대표적으로 나누는 방법은 공복, 즉 식전에 생기는 속쓰림이냐 아니면 식후에 나는 속쓰림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많이 분류가 되는데요. 네. 공복 때 느껴지는 속쓰림은 위의 공격인자, 아까 말씀드린 공격인자가 너무 세다든지 예. 내지는 방어인자가 너무 약해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겨지는 것인데 이거는 가장 큰 특징이 식사를 하게 되면 좀 통증이 좀 덜해진다는 거죠. 네. 일반적인 질병으로는 뭐 위염, 유궤양, 십이지장궤양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공복 때 속쓰림을 많이 표현을 하고요. 식후의 속쓰림은 위장 자체의 속쓰림이라기보다는 위장 안에 위산과 소에서 결합되어 있는 이런 내용물들이 소화가 충분히 돼가지고 십이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소화가 안 되고 위장 내의 기능성 소화 불량에 의해서 위장 내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이것이 역류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어인자가 없는 식도 쪽이나 인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러한 자극이 가슴이나 위 상복부 쪽에 느껴지는 속쓰림을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질환이 역류성 식도염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방에서는 속쓰림을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한방에서는 가급적이면 공격적인 인자를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방법보다는 방어인자를 좀 더 올려주는 걸 찾는데요. 방어인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뮤신 말씀드렸잖아요. 이 뮤신이라는 거는 이 단단백질, 탄수화물로 코팅된 단단백질로 이루어졌는데 그 주성분은 결국은 물이거든요. 근데 위장 내에 이 충분한 진액이 공급이 돼야만이 이 점막, 즉 뮤신이 충분히 풍부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진액을 담당하는 신장 기능이 충분히 보강이 돼서 신장에서 위장에 충분한 진액이 공급이 되면은 점액이 충분히 또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몸에다가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에다가 충분히 심장을 강화를 시켜주면은 심장이 위장 내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공격 인자에 의해서 손상되어 있는 위장의 점막이 충분히 재생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한방에서도 제산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용골, 모료라는 약재가 충분히 중화시켜주는 역할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느릅나무 뿌리라든지 가지들을 이렇게 끓여서 만든 유분피라는 약재도 충분히 위의 염증을 치료하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치료법은 공복 상태일 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식후에 속이 쓰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네, 뭐 식후 속쓰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질환이 역류성 식도염인데요. 이 역류성 식도염은 위장 내에서 위산과 그 소화효소가 결합되어 있는 내용물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는 기능성 소화불량에 의해서 기인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 기능성 소화불량은 위장 자체의 운동 기능이 떨어질 때 발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위장의 그 운동 기능이 떨어져 있는 요인을 제거를 하고 위장의 그 소화 기능, 운동 능력을 살려주는 치료를 해서 위장에 있는 내용물이 쌓여서 역류가 되지 않고 십이장으로 내려가게끔 치료를 하는 것이 그 근본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속쓰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노년에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가 뇌졸중인데요. 뇌졸중은 예방에 못지않게 발병 이후에 체계적인 재활 치료가 필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주 열림병원 재활의학과 민용과장과 함께 뇌졸중의 재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을 겪은 후 남게 되는 신체적, 인지적인 불편. 뇌졸중 후 재활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한데요. 뇌졸중 후 재활 방법과 효과에 대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민용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의 주제는 뇌졸중인데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용어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뇌졸중은 뭔가요?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중풍, 그리고 뇌경색, 뇌졸중 이런 병명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이런 병명들은 사실상 같은 병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뇌졸중은 현대의학에서 뇌혈관 질환을 부르는 명칭으로 운동 기능의 소실, 감각 이상, 인지, 언어 장애, 혼수 상태 등 갑작스러운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는 뇌혈관의 파열 혹은 폐색에 의한 비외상적인 뇌손상으로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네. 심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활 치료를 받잖아요. 네. 근데 뇌졸중의 재활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뇌졸중은 비외상적인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기능적 장애를 남기게 되는데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주어진 조건 하에 포괄적으로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과 취미, 직업, 교육 등의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 주어 가능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즉 장애를 최소화하여 최대한의 기능적 독립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뇌졸중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뇌졸중 환자의 증상은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 정도는 병변의 크기 및 범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뇌졸중 환자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은 추후에 장애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경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뇌졸중 후 사진과 같이 환자가 관절이 변형이 되어가는 양상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반응은 경직 때문에 발생합니다. 경직은 뇌졸중 후 시기에 따라 다양하고 특정 근육에서만 생길 수 있는 다이나믹한 현상으로 팔다리를 스트레칭을 할 때 빠르게 펴면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기능 회복에 방해가 되고 관절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기에 잘 치료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그림은 삼킴장애, 즉 연화장애, 말 그대로 잘 못 삼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도 흡입, 흔히 살이 들린다고 표현하죠. 이는 음식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대개 기침을 유발하지만 뇌졸중 환자의 약 40%에서는 기침 없이 흡인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흡인성 폐렴의 위험을 높이게 되므로 의식이 명료하지 못한 환자는 경구 시기를 하지 말고 의식이 명료한 환자일지라도 경구 시기를 시작하기 전 연화 능력을 세심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그림은 경관절 아탈구 그림으로 마비 측으로 어깨 관절이 빠지게 되며 편마비 환자들에 있어서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복합성 동통증후군으로 그림과 같이 구축과 통증을 유발하면서 피부 이상, 부종, 열감, 이상 감각을 동반하는 증후군으로 편마비 환자에서 12%에서 25%까지 나타나며 직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좀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나타나는 그 장애로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이 동반하게 되는데 이 우울증은 의욕이 저하되고 또 이렇게 치료 의욕이 저하가 되면은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기능 회복에 지연이 될 수 있으며 뇌졸중의 약 50% 정도에서 같이 동반됩니다. 네, 뇌졸중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흔히 이제 뇌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복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럼 뇌졸중으로 인한 재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손상된 뇌세포가 돌아올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중추신경계에 손상된 후에 뇌가 이제 재구성 또는 재배치하는 능력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주변 환경이나 병변에 맞게 대뇌 거칠의 기능과 형태가 변화하는 신경계 적응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성인의 뇌에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최근에 연구 결과와 논문들이 성인 뇌에서도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첫 번째 사진은 원숭이 손 운동 영역에서 뇌에 인위적인 상처를 준 다음 4개월 뒤에 재활 치료를 안 하는 원숭이에서 4분의 3으로 그 손 수부 영역이 감소된 걸 볼 수 있고 그 아래 사진은 재활 치료를 한 원숭이는 10%에서 손의 운동 영역이 증가한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뇌졸중 재활 치료를 통해 뇌 가소성을 촉진시켜서 손상된
뇌를 되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다행스럽게도 치료를 받으면 손상된 뇌가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네. 뇌졸중 환자의 회복은 크게 두 가지로 신경학적 회복과 기능적 회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경학적 회복은 뇌졸중 직후에 마비되었던 기능이 점차 회복되는 것으로 90% 이상의 환자분이 3개월 내에 이루어지게 되나 출혈성,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더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작이 빠를수록 회복이 빠르게 되어 조기에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기능적 회복은 신경학적 손상이 남아 있어도 이동 능력, 그리고 보행, 일상생활 동작, 기능의 상당 부분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환자의 노력과 재활치료를 통해 신경학적 회복에 의해 기대되는 이상의 기능 회복이 가능합니다. 네. 편마비는 뇌졸중 환자에서 한 88% 정도 동반되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의 회복은 뇌의 회복보다 느려가지고 팔, 다리 회복은 6개월 또는 그 이상에 걸쳐서 일어나고 기능의 회복은 또 수년 후까지도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뇌에 대한 조기 재활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러면은 이 뇌졸중을 발견하고 나서 언제 재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적당하고 네.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네. 먼저 이제 병원에서 급성기 뇌졸중 진단을 받은 이후에 초기의 약물 치료가 끝나고 수술 치료가 끝난 뒤에 생체 징후가 안정화되고 48시간 동안, 이틀 동안 신경학적 병변에 어떤 진행이 없으면은 네. 일단은 안정된 걸로 신경학적 안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2시간 내에, 즉 3일 이내에 초기의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초기 재활치료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조기 가동하여 재활치료 과정이 연장되고 기능 회복이 제한되는 것을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네. 이러한 초기 치료가 끝나게 되면 이제 재활학과로 전과가 돼서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문제점과 하나의 장애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그런 장애에 대해서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운동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어떤 포괄적인 평가를 하고 이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재활치료는 뇌졸중이 진단된과 동시에 퇴원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재활 유니트 안에서 여러 가지 증상과 후유 장애에 대해서 환자가 최대한 기능적으로 독립해서 환자와 가족과 모두가 이전의 역할을 되찾고 가족과 사회로 빨리 복귀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민용 과장과 함께 뇌졸중의 재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흔히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만큼 눈 건강이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현대인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눈을 혹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빠진 눈은 시력 교정술을 받는 방법 아니고서는 돌이키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눈에 피로를 느낄 때는 먼 산을 바라보거나 잠시 감아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고요. 밤에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텔레비전을 오래 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